최근 사망설이 돌았던 이스라엘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던진 한마디가 충격입니다. 우리는 제2의 한국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폭발적인 소식에 지금 전 세계 안보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양반 또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아마 트럼프는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몰랐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질서는 고작 경제 부흥이나 기술 혁신 같은 얄팍한 단어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의 눈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바로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미사일 타격부터 상황 종료까지 걸린 시간 단 47분. 그 끔찍한 포화 속에서도 민간인 피해는 완벽하게 0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완벽한 전장 통제력이 눈앞에서 증명된 국경을 초월한 사우디 0.1% 천재들의 갈망은 이제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장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내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한국의 충격적인 스토리,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부 쏴! 한 발도 남기지 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벙커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타일이 발사대를 떠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지하 30m 콘크리트 벽 너머로 연속 발사의 진동이 뼛속까지 울렸어요. 저는 레자 아미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작전 지휘관. 그날 새벽 이스파한 남쪽 지하 벙커에서 500발의 발사 버튼을 누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탄도미사일 120발, 순항미사일 180발,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동시에 올라가는 프록시 로켓 200발, 합계 500발, 한꺼번에요. 우리는 이것만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어요. 패트리어트가 아무리 좋아도 한 발씩 순서대로 잡아야 합니다. 500발이 동시에 쏟아지면 연산이 터져요. 뇌가 마비되는 겁니다. 포화시키면 뚫린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술을 10년째 믿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붉은 점들이 서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500개의 점, 하나하나가 10년의 무게를 싣고 날아가는 거였어요. 12분 뒤, 첫 전과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피격, 활주로 2개 파괴, 경납고 3동 화재, 패트리어트 요격 실패 다수, 벙커 안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장교 하나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어요. 뚫렸다. 저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됐다. 10년이 헛되지 않았다. 두 번째 보고, 바레인 해군기지 피격, 함정 2척 손상, 피해 추산 8억 달러, 미국의 방패가 찢어진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패트리어트가 우리 500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500발 중 200발을 텔아비브 방향으로 쐈는데 결과가 안 왔어요. 저는 통신 장교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쪽 확인해. 장교가 뛰어갔습니다. 1분, 2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3분째 되었을 때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였어요. 지휘관님, 이스라엘 쪽 피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0발 중 194발이 요격당했습니다. 나머지 6발은 빈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간 피해 0명. 벙커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전까지 환호하던 장교들이 전부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194발. 200발 중 194발을 잡았다고? 요격률 97%.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미사일. 같은 포화 전략. 미군 기지는 뚫렸어요. 8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긁히지도 않았어요. 같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언돔인가? 아이언돔은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켓 처리하다 용량이 넘쳤어요.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 3발 상대하다 2발을 놓쳤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막은 거야? 제 고함이 벙커에 울렸습니다. 장교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천궁2, 한국산 다층방공체계, 그 아래에 하나 더, K-50점 통합지휘체계, 한국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 휴전 중인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우리 200발을 막았다고? 장교가 타임라인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 17분, 우리 미사일 200발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0.3초 뒤 한국산 인공지능이 200발 전부를 분류했습니다. 뭐가 탄도미사일이고 뭐가 순항미사일이고 뭐가 로켓인지 0.3초요.
제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에요. 그 찰나에 200발의 정체를 전부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15초. 어떤 미사일을 어떤 무기로 잡을지 자동 배정이 끝났어요. 천궁이 탄도미사일을 맞고 아이언돔이 단거리 로켓을 잡고 패트리어트가 중거리를 처리하도록 인간 지휘관은 승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습니다. 16초 만에 요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상대편은 16초 만에 끝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투 시작 5분. 레바논 남부에 있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가 폭발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 쪽 피해였습니다. 누가 쐈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전투기가 뜬 것도 아니고 순항미사일이 날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10분 뒤 시리아 국경 프록시 진지 3곳이 동시에 타격당했습니다. 15분 뒤 이라크 서부 이동식 발사대 2기가 불덩어리가 됐어요.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동안 상대편은 우리 발사대를 하나씩 지우고 있었습니다. 뭐가 쏜 거야?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포입니다. 포.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KGGB 활공유도탄을 장착한 포탄이요. 포탄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 발사대를 정확히 파괴한 겁니다. 날아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포탄이었어요.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포탄이. 전투 시작 30분. 우리 발사 능력의 70%가 증발했습니다. 미사일은 계속 이스라엘로 날아갔지만 97%가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 틈이 없었습니다. 전투 시작 47분. 마지막 프록시 로켓이 잡혔습니다. 끝이었어요. 벙커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욕설이 튀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미사일 200발의 궤적이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선들이 하나씩 끊기는 자리마다 파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요격, 요격, 요격. 200개 가까운 파란 점. 우리 10년의 무덤이었어요. 500발을 쐈습니다. 미국은 뚫었어요. 8억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멀쩡했어요. 민간인 사망 0명. 같은 미사일이었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차이가 뭐였냐고요. 패트리어트는 500발이 쏟아지면 한 발씩 처리하다 넘쳤습니다. 천궁은 0.3초 만에 200발을 전부 잃고 동시에 대응했어요. 미국은 무기로 막으려 했고 한국은 체계로 막았습니다. 무기와 체계의 차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벙커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준비한 전쟁 자체가 이미 낡아 있었던 겁니다. 포화 공격으로 뚫는 시대는 끝났어요. 0.3초 만에 전부 잃기는 세상이 온 거였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의 정체를 알기까지 저에게는 몇 달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이 47분의 숫자를 들여다보며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딤 아라산입니다. 52살이죠. 국제안보 방산 리스크 평가단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전 세계 어디선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사용된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실전 성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일이죠. 2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압도적 화력, 충분한 병력, 그리고 시간.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승리는 어렵다.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25년간 틀린 적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지는 데는 보고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비공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배포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포화 공격 관련 자료였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투 지속 시간 47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47분이요. 500발 규모의 포화 공격이면 최소 수시간은 이어집니다. 방공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지상부대가 응전하면 하루 이상 가는 경우도 흔해요. 47분 만에 끝났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격률 97%. 민간인 사망 0명. 이건 더 이상했습니다. 전투 지역이 텔아비브 인근이에요. 인구 밀집 지대입니다. 500발 중 200발이 그쪽으로 날아갔는데 민간인이 단 한 명도 안 죽었다니. 보통은 요격 파편만으로도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0명. 3번째 페이지에는 사용된 방어 체계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몇 가지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천궁2 다층 방공 체계, K-50 통합 지휘 체계, 그리고 K9 자주포와 KGGB 활공유도탄을 이용한 역타격.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 전투의 진짜 충격이 적혀 있었어요. 같은 시각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피격, 패트리어트 방공망 돌파, 피해 규모 8억 달러, 같은 미사일이었습니다. 같은 포화 공격이요. 미군 기지에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한국산 천궁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뚫렸고 한국이 막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7분, 97%, 0명, 8억 달러.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뭔가 말이 안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때 옆자리에서 브래들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브래들리 콜, 47살. 미국 출신 분석관이에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날카로운 친구였죠. 나딤, 그 보고서 봤어. 이란 건 지금 보고 있네. 브래들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흘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47분 만에 끝났다고? 패트리어트가 못 막은 걸 한국 무기가 막았다고?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숫자가 말이 안 돼. 내 생각엔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간 미사일이 불량이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패트리어트가 못 막은 건 미군 기지 쪽 방공망 배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으로 97%가 나올 순 없어.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양쪽 다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맞았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 전부 동일 구성이야. 미사일 불량 문제가 아니라고. 브래들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물었어요. 그럼 뭔데? 한국이 갑자기 미국보다 나은 방패를 만든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보고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작전 지휘 체계의 통합성과 실시간 위협 분류 능력이 요격률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이거야. 브래들리, 문제는 무기가 아니야. 체계였어. 체계. 패트리어트는 한 발씩 순서대로 처리해. 500발이 동시에 쏟아지면 연산이 넘쳐서 뚫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 배치된 한국산 체계는 인공지능이 0.3초 만에 200발을 전부 분류했다고 돼 있어. 뭐가 탄도미사일이고 뭐가 순항이고 뭐가 로켓인지. 그리고 15초 안에 각 위협에 맞는 무기를 자동 배정했고 브래들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0.3초. 그게 가능해? 보고서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 믿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K-50 통합지휘체계. 이 이름이 계속 눈에 밝혔어요. 공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군은 위성부터 방공, 포병, 해군까지 모든 무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다는 거였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장 전체를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위협을 탐지하면 그 정보가 동시에 모든 부대에 퍼지고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무기를 골라서 대응하는 것. 사람은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건 무기인가, 체계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전화였어요. 루츠 베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독일 방산 연구기관에서 일했고 지금은 한국 방산 기업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었죠. 며칠 전에 제가 연락을 해뒀었습니다. 나딤, 자료 받았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받았네. 고맙네. 이란 건에 대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루츠는 짧게 웃었습니다.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 직접 만나는 게 낫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베를린까지 가야 하나? 하지만 보고서만 들여다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체계의 실체는 종이 위에 없었거든요. 알았어. 가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47분, 97%, 0명, 8억 달러, 그리고 한국산. 이 5가지가 우연히 겹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보고서 한 장이 제 25년의 확신을 전부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거요. 루츠가 베를린에서 꺼내 보인 건 보고서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베를린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끝나가는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어갔고 가로수엔 아직 잎이 없었습니다. 루츠 베버가 들어왔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나딤. 그러게, 3년 만인가?
그쯤 되겠지.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루츠는 에스프레소를 시켰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츠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 K-50 말인가? 정확히는 그게 어떻게 작동했는지겠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란이 500발을 쐈어. 미군 기지는 뚫렸고 이스라엘은 멀쩡했어. 같은 미사일인데 결과가 정반대야. 자네도 알겠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루츠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저 페이지에 위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R이랑 위성이 촬영한 거야. 전투 시작 10분 전 상황이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산악 지형 사이로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연료 주입 중인 것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사대 옆에 세워둔 보급 트럭, 위장막 아래 숨겨둔 예비 탄두까지 전부요. 이게 전투 전에 찍힌 거라고? 10분 전이야.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히는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가 텔아비브 지하 사령부로 전송됐어. 7시간으로? 7시간으로. 루츠는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숫자와 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공 자산에 동시에 전달됐어. 천궁2 부대에도, 아이언돔 포대에도, K9 자주포 대대에도 전부. 그리고 K-50 통합지휘 체계가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지. 어떤 위협을 먼저 잡을지, 어떤 무기로 잡을지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했어.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5초였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15초. 보통은 몇 분에서 10분은 걸리는 일이잖아. 위협 분류하고, 무기 배정하고, 사격 재원 계산하고, 승인받는 데만.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뚫린 거야. 루츠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좋은 무기야. 하지만 500발이 동시에 쏟아지면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어. 한 발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니까 연산이 넘쳐. 근데 K-50은 달라. 인공지능이 0.3초 만에 200발을 전부 분류해. 탄도미사일이 몇 발이고 순항미사일이 몇 발이고 로켓이 몇 발인지, 그리고 각각을 어떤 무기로 잡을지 자동으로 배정하지. 천궁이 탄도를 맞고, 아이언돔이 로켓을 맞고, 패트리어트가 중거리를 맞고, 사람은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승인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러니까 위성이 표적을 찾고, 그 정보가 즉시 지상으로 내려가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고, 사람이 승인하면 바로 요격이 시작되는 거군. 정확해.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이유, 천궁이 성공한 이유, 같은 미사일인데 결과가 정반대였던 이유, 무기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연결하는 두뇌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루츠, 방어만 한 게 아니잖아. 맞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 시작 5분 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발사대가 타격당했어. 시리아 국경 프록시 진지도, 이라크 서부 이동식 발사대도,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막는 동시에 상대편 발사대를 역타격하고 있었단 말이지. K9 자주포에 KGB 활공유도탄을 장착해서 쐈어. 위성이 발사대 좌표를 찾고, K-52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자주포가 발사하고, 유도탄이 날아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간 거지. 포탄이 날아가면서 목표를 찾는다고? 활공유도탄이야. 발사된 뒤에 날개가 펼쳐지고 GPS로 목표를 추적해. 바람이나 전파 방해에도 스스로 보정하고. 오차가 몇 미터 이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돌아간 겁니다. 미사일을 막으면서 동시에 쏜 놈의 발사대를 부수는 구조. 그것도 위성, 인공지능, 방공, 포병이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체계. 나딤, 루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자네가 지금까지 본 전쟁과는 다른 거야. 뭐가 다른데? 이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식.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고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쌓아올린 확신이요. 화력, 병력, 시간. 그 공식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뚫렸어야 합니다. 500발이었으니까. 그런데 안 뚫렸어요. 47분 만에 끝났고 민간인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화력이 아니었어요. 병력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47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제 공식이 틀린 건가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루츠가 건넨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위성 사진, 좌표, 숫자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브래들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딤, 어디야? 사무실에 안 보이던데. 베를린이야. 자료 조사 중이네. 베를린, 갑자기 왜? 일한 건 때문이야. 패트리어트가 뚫리고 천궁이 막은 이유를 찾고 있어.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거야. 나딤. 그냥 배치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 미군 기지 쪽 방공망 구성이 허술했던 거지. 한국 무기가 더 나은 건 아닐 수 있어. 같은 구성의 미사일이야. 브래들리. 탄도, 순항, 로켓 전부 동일해. 배치 문제로 97%가 나올 순 없어. 그럼 뭔데? 한국이 미국보다 방공을 잘한다는 거야? 5천만 인구의 나라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들리의 반문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방공 체계를 한국이 넘어섰다는 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8억 달러 대 0점, 패트리어트 대 천궁, 무기 대 체계.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직접 봐야 한다. 서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화로도 안 됐어요. 이 체계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이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루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있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있지. 언제 올 건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2주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조사인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맴돌았어요. 0.3초. 인공지능이 200발을 분류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47분. 전쟁이 끝나는 데 걸린 시간. 이 숫자들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보고서를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이라는 거요. 사흘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 왜 거기를? 한국 방산 체계를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이란 전투 분석을 위해서요. 이란 거는 보고서로 충분하지 않나? 보고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하고 천궁이 성공한 구조적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2주 안에 돌아와. 다음 달에 중동 방산 평가 회의가 있거든. 2주. 충분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 말에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휴전 중인 나라, 북쪽에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이 있는 나라. 그런데 거리엔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 웃는 사람들,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퇴근길에 이어폰 끼고 걷는 직장인들. 전쟁의 그림자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무서운 건가? 호텔에 짐을 풀고 루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와 있었어요. 빨리 결정했네. 더 늦출 수가 없었어.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자. 자네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누군데? 마리옹 라크루아. 프랑스 출신인데 지금은 서울에 정착했어. 국방안보 쪽 연구를 하고 있지. K-50 체계의 민간 응용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20층짜리 건물 15층에 루츠가 일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깔끔한 복도가 펼쳐졌어요. 루츠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42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옹 라크루아입니다. 저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딤 아라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리옹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루츠한테 들었어요. 이란 전투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네. 특히 통합 지휘 체계에 대해서요. 패트리어트와 천궁의 차이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체계의 차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리옹이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이 왜 이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부터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쥐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옹이 처음 보여준 건 무기 사진이 아니었어요. 출생률 그래프였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곡선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한국의 미래입니다. 마리옹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K-50이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합계 출산율 0.7, 세계 최하위. 10년 뒤면 징집 가능 남성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20년 뒤면 3분의 1이 된다는 여 있었습니다. 방산 체계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출생률 그래프라니. 하지만 마리옹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 숫자가 무기보다 중요하다는 듯이.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올 거라는 것도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루츠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딤, 오늘 경기도 화성에 가볼래? 재밌는 걸 보여줄게. 뭔데?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넓은 평야 지대였어요. 멀리 군부대로 보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긴 종합시험장이야. 한국 방산기업들이 신무기를 테스트하는 곳이지. 보안 검색을 거쳐 관측소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넓은 사격장이 보였어요. 5km는 되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연이 있어. 미국 로키드 마틴 측 사람들도 와 있지.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이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관측소엔 이미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한쪽에 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교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왼쪽에 K9A2 자주포, 오른쪽에 M10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M109는 미군이 사용하는 최신형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양쪽에 포가 한 대씩 서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작게 보였지만 그래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목표는 3km 전방 표적입니다. 각각 6발을 발사하고 정확도와 속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점, 2점, 1점. M109이 먼저 발사했어요. 굉음이 울렸습니다. 포탄이 날아가 표적 근처에 떨어졌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9은 달랐어요. 첫 발을 쏘고 3초 만에 두 번째를 발사했습니다. M109이 두 번째 장전을 준비하는 동안 K9은 이미 세 번째를 쏘고 있었어요. 저건 뭐야? 옆에 앉은 미국인이 중얼거렸습니다. 6발을 모두 쏘는데 K9은 20초가 걸렸어요. M109는 45초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도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K9 6발 중 6발 명중. M109 6발 중 4발 명중. 미국 측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실전에서 이런 정확도는 불가능해. 한국 측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이든요. 그럼 해봐. 이번엔 5km 거리에서 했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번엔 KGB 활공유도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K9이 다시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첫 발이 날아갔어요. 포탄이 하늘로 치솟더니 최고점에서 뭔가가 펼쳐졌습니다. 날개였어요. 포탄에서 날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포탄이 목표를 향해 활강했어요. 마치 메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히듯이 정확히 표적 중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건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도 미사일이었어요. 포 껍데기를 쓴 미사일. M109도 발사했지만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K9의 KGB는 5발 중 5발 전부 명중. M109의 일반 포탄은 5발 중 2발만 표적 근처에 떨어졌어요. 미국 측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제 이동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9이 마지막 포탄을 쏘고 정확히 25초 만에 300m를 이동했어요. M109는 아직 제자리에서 포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슈트 앤 스콧 전술입니다. 쏘고 즉시 이탈하는 거죠. 적이 역추적해서 반격하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관측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25초. 포를 쏘고 25초 만에 사라진다는 건 적이 어디서 쐈는지 파악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천궁2 다층방공 체계 요격 시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란 전투에서 패트리어트가 못 막은 포화 공격을 막아낸 바로 그 무기. 모의 탄도미사일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빗줄기가 보였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천궁이 대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표적과 만났어요. 섬광이 번쩍였고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성공입니다. 다음은 동시 다중 표적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세 발이 동시에 올라갔어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고도로. 화면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떴습니다. 인공지능이 세 발의 위협을 0.2초 만에 분류하고 각각의 대응 미사일을 배정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세 발 전부 요격. 소요 시간 4.7초. 엔지니어가 옆에 있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교 자료입니다. 패트리어트 시뮬레이션에서 동일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때 세 발 중 한 발이 통과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위협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시 다중 표적에 취약합니다. 천궁2는 K-50 통합 지휘와 연동되어 동시 분류,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 측 사람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미국 측 사람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다가갔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컴퓨터, 인공지능 분류 알고리즘, 위성 연동 속도, 모든 걸 물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멀리서 K9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딤, 괜찮아? 루츠가 따라 나왔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미군 최신 장비가 완패했잖아. 자주포도, 방공도, 전부. 그게 현실이야. 한국은 지난 15년간 이걸 준비해왔어.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할 때 한국은 연구실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었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투. 47분, 97%, 0명. 이제 이해가 됐어요. 패트리어트는 한 발씩 잡으려다 200발에 넘쳤고, 천궁은 0.3초 만에 전부 잃고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K9은 발사대를 쏘고 25초 만에 사라졌고, KGB는 날아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찾았어요. 이게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전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루츠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작은 마을,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루츠,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 뭔데? 무기는 분명 뛰어나. 그건 방금 눈으로 확인했어. 근데 왜 한국이야? 인구 5천만. 휴전 중인 작은 나라가 왜 이런 걸 만들어야 했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왜 하필 한국이? 루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마리옹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자네한테 출생률 그래프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 출생률 그래프. 회의실에서 마리옹이 처음 띄운 그 가파르게 떨어지는 곡선. 합계 출산율 0.7. 세계 최하위. 무기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출생률이 나왔던 게 그때는 뜬금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곡선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와 마리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요? 출생률 그래프 뒤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같은 회의실에서요. 이번엔 한세영 씨도 함께 할 겁니다. K9과 천궁의 자동화 체계를 직접 만든 엔지니어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고, 주변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고,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의 방어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그 대답을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 사무실 회의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리옹이 먼저 와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8살쯤 되어 보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세영입니다. K9과 천궁 자동화 체계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연구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리옹이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어제 잠깐 봤던 그 그래프가 다시 떴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곡선, 한국의 합계 출산율. 나딤 씨, 어제 이걸 보시고 왜 방산 이야기하러 왔는데 출생률이 나오냐고 생각하셨죠? 솔직히 네. 마리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의 시작이에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요. 휴전 중인 국가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예요.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이 있고 주변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둘러싸고 있어요.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마리옹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합계 출산율 0.7, 세계 최하위입니다. 10년 후면 징집 가능한 남성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요. 20년 후면 3분의 1이 되고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절반. 3분의 1점 전쟁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싸울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보통 나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옹이 물었습니다. 동맹에 의존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골랐어요. 마리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기술로 채우자. 병력이 적으면 효율을 극대화하자. 그게 K-50 체계의 시작이에요. 저는 다이어그램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성, 레이더, 방공 미사일, 자주포, 해군 함정. 한국군이 가진 모든 무기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K-50은 단순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전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예요. 위성이 위협을 찾으면 그 정보가 즉시 모든 부대에 전달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고 사격 경로를 계산하고 예상 피해까지 미리 보여줘요. 이란 전투에서 0.3초 만에 200발을 분류한 게 이 체계인 거군요. 맞아요. 사람이 200발을 하나하나 분류하려면 몇 분은 걸려요. 그 몇 분 사이에 미사일은 이미 도착하죠. 패트리어트가 뚫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K-50은 인공지능이 0.3초 만에 끝내요. 사람은 화면에 뜬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만 하면 돼요. 그때 한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동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K9 자주포의 3차원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K9은 거의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요. 탄약 장전, 포신 각도 조정, 사격 후 이동 경로 계산까지. 승무원은 5명인데 사실 3명만 있어도 운용 가능합니다. 저출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네요. 사람이 적어도 돌아간다는. 맞아요. 그게 설계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천궁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한 발을 요격하는데 여러 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해요. 천궁은 인공지능이 위협을 분류하고 대응 무기를 배정하니까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세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요. 네. K9 포수가 실수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경고를 띄워요. 표적 주변에 민간 구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하고요. 천궁도 마찬가지예요. 요격 파편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요격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사망이 0명이었던 이유군요. 한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200발을 요격하면서 파편 하나도 텔아비브 시내에 안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격 궤도를 계산할 때 파편 낙하 범위까지 미리 예측하거든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마리옹이 다시 말했어요. 나딤 씨, 이 체계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기려고 이 체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전쟁을 막는다. 네. 저기 500발을 쏴도 이쪽으로 날아온 건 전부 막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3초 만에 분류되고 15초 만에 대응이 시작되고 47분 만에 끝난다는 거요. 그러면 적은 다음부터 망설이게 돼요. 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전쟁 억제.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기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만드는 체계를 만든 거였어요. 마리옹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연구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니요? 북쪽엔 핵이 있고 병력은 줄어들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보통이면 포기할 만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 대신 방법을 찾았어요. 사람이 줄면 기계가 채우고 병력이 적으면 두뇌로 이긴다. 그 두뇌가 K-50이에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전쟁 이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력도 병력도 시간도 부족한 나라가 체계 하나로 세계 최강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체계는 실제로 작동하나요? 이론이 아니라 루츠가 끼어들었어요. 이란 전투가 증명했지. 47분, 97%.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어요. 숫자도 확인했고 기술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부족했어요. 이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15초 만에 돌아가는 걸 보고서가 아니라 제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 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천궁, K9, KGGB, K-50R이랑 위성,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보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긴급. 서해상 미상물체 탐지. 군 당국 확인 중. 추가 안내 시까지 대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상물체라니요. 북한에서 뭔가 날아온 건가요? 미사일인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어요. 편의점 간판이 켜져 있었고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거리엔 인기척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여권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대사관 번호를 찾으려고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정해, 나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 지역을 수없이 분석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고서 위의 숫자들은 차갑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가슴을 치는 이 공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아나운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서해상에서 탐지된 미상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으며 특이 동향이 없다고요? 미상 물체가 탐지됐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일반 문자였어요. 마리옹이었습니다. 나딤 씨, 놀라셨죠? 괜찮아요. 곧 해제될 거예요.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대피해야 하나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니요. 확인 절차예요. 3분 안에 끝날 겁니다. 3분이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3분 안에 확인한다고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12분. 1분이 지났습니다. 아나운서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권을 쥔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2분 47초 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국방부 서해상 물체 민간 선박으로 최종 확인. 위협 없음. 그리고 휴대폰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안내. 서해상 탐지 물체 민간 선박으로 확인.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첫 경보 문자를 받은 지 정확히 3분이었어요. 3분. 미상 물체를 탐지하고 위성으로 좌표를 확인하고 해군 함정이 접근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민간 선박이라고 판정하고 전 국민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데 3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분이요. 저는 여권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텔레비전에서 군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R이랑 위성이 즉시 해당 좌표를 확인했고 해군 함정이 접근하여 육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통신 장비 고장으로 위치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민간 어선으로 판명됐습니다. 마리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딤 씨, 괜찮으세요? 처음이라 놀라셨죠? 마리옹, 이게 정상인가요? 3분 만에 전부 확인했다는 게 마리옹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체계예요. 위성이 실시간으로 보고 데이터가 즉시 전파되고
모든 부대가 동시에 대응하죠. 오발령이든 실제 위협이든 3분이면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진짜였다면요? 만약 북한 미사일이었다면 그럼 3분 안에 요격 준비가 완료됐을 거예요. 천궁, 패트리어트, 사드, 모든 방공 시스템이 이미 대기 상태였을 겁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아까와 똑같았어요. 편의점 불빛, 가로등, 텅 빈 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리옹, 한국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안 놀라는 거죠?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 마리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익숙해서요. 익숙하다고요?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씩 있거든요. 북한이 뭔가 쏘거나 무인기를 날리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오발령이거나. 근데 매번 체계가 작동해요. 3분 안에 확인되고 대응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방에서 짐을 다시 꺼냈어요. 여권을 지갑에 넣고 노트북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리옹, 내일 시간 있나요? 왜요? 더 보고 싶어요. 이 체계를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리옹이 웃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내일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군데요? 루츠가 소개해 줄 겁니다. 나딤 씨가 지금까지 찾아온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어요. 3분. 겨우 3분 만에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 준비를 마치고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게 마리옹이 말한 전쟁 억제 체계의 실체였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나라.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3분 만에 해결. 이것이 한국 방산 체계의 실체다. 펜을 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도시는 방금 전까지 미상 물체 경보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3분짜리 경험이 루츠가 건넨 파일보다, 화성 시험장의 시험보다,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한 증거라는 거요. 체계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체계를 상대편에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200발을 쐈는데 전부 막힌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루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그랜드 호텔 1층 커피숍 꼭 와. 자네가 찾던 사람을 소개해 줄게. 자네가 찾던 사람. 그게 누굴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갈게. 다음 날 아침 10시 그 호텔 1층 커피숍에 들어섰습니다. 루츠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중동계 남자였어요. 40대 후반. 회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비공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었어요. 적측 지휘부 인물 목록 3번째 페이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발사 명령을 내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500발을 쏜 사람이 저입니다. 루츠가 소개했어요. 레자 아미리, 전직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작전 지휘관이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분석해온 전투에서 500발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사람, 보고서 속 숫자들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 레자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딤 씨, 당신이 보고서에서 읽은 숫자들 있죠? 47분, 97%, 0명. 네, 그 숫자의 반대편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포화 공격. 500발을 동시에 쏘면 어떤 방공망도 뚫린다. 이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고 발사대 배치를 수십 번 바꿨고 타이밍을 밀리초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10년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날 새벽 첫 번째 전과 보고가 들어왔을 때 미군 기지 피격, 활주로 파괴, 경납고 화재, 패트리어트 돌파. 벙커 안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 두 번째 보고, 바레인 해군 기지, 8억 달러 피해, 미국의 방패가 찢어진 거였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레자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봤어요. 그 짜릿함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요. 200발을 쐈으니까 텔아비브 인근에 최소 수십 발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1분, 2분, 3분. 안 와요. 통신 장교를 불렀습니다. 확인하라고. 장교가 뛰어갔어요. 5분 뒤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하였습니다. 200발 중 194발이 요격됐습니다. 민간 피해 0명, 요격률 97%. 벙커가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환호하던 장교들이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에 우리 미사일의 궤적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선들이 끊기는 지점마다 파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격된 거예요. 거의 전부. 레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건 전투 30분 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알이랑 위성이 찍은 거예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우리 발사 진지가 전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동식 발사대 위치, 연료 주입 상태, 위장막 아래 숨겨둔 예비 탄두까지, 심지어 보급 트럭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레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위성이 우리를 보고 있었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텔아비브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역타격이었습니다. 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투 시작 5분 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발사대가 터졌어요. 시리아 국경 진지 3곳이 동시에 타격당했고 이라크 서부 이동식 발사대도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동안 상대편은 우리 발사대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어요. 포탄이었다고요? 네. 한국산 K9 자주포에서 쏜 활공유도탄이었어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포탄이요. 레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딤 씨. 저는 그날 벙커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려? 우리가 진 게 아니라는 거려. 우리가 10년 동안 준비한 전쟁 자체가 이미 끝난 전쟁이었어요. 포화 공격으로 뚫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0.3초가 증명한 거죠. 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뭔데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테헤란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산 체계가 작동하는 꿈이요. 우리가 뭘 쏘든 전부 막혀요. 0.3초 만에 분류되고 15초 만에 대응이 시작되고 47분 만에 우리 발사 능력이 전부 증발해요. 꿈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같았어요. 매일 밤 같은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레자 씨, 그럼 왜 여기 오신 겁니까? 왜 서울에 계신 거예요? 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파리스 서울대학교에 유학 와 있어요. 작년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란 전투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레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딤 씨, 전쟁이 나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패트리어트가 뚫렸잖아요. 유럽도 아니에요. 자체 방공 능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이라는 거예요? 네. 200발을 쏴도 97%를 막는 나라. 0.3초 만에 위협을 읽는 나라. 민간인 사망 0명인 나라. 저는 그걸 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람이에요. 적으로서요. 레자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년 초에 가족 전부 데려올 겁니다. 테헤란 집도 정리하고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발의 미사일을 쏜 사람이 그 미사일을 막아낸 나라에 가족을 보내고 자기도 이주하겠다니. 이건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한 증거였어요. 레자가 일어나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딤 씨, 당신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죠? 네, 부탁이 있어요. 진실을 써주세요.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요. 패트리어트가 못 막은 걸 천국이 막았다는 거려. 500발을 쏴도 소용없는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와 루츠만 남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루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딤, 이제 알겠어. 이건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거리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방금 이 커피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500발을 쏜 사람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는 걸. 룻, 나는 보고서를 써야 해. 알아. 근데 아직 하나가 부족해. 뭐가? 레자는 적의 시선에서 이 체계를 말해줬어. 마리옹은 왜 이 체계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줬고, 한세영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줬지. 근데 나는 이걸 설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사람. 왜 효율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 철학을 만든 사람. 루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그런 사람. 오경택이라는 사람이야. 합참에서 작전 기획을 담당했고 K-50 설계에 참여했지. 만날 수 있어? 오늘 저녁에 연락해 볼게.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다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레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써주세요.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요. 적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체계라면 그 체계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이태원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루츠가 잡아둔 곳이었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고 테이블이 6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이태원 골목에 불빛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루츠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46살쯤 되어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는 게 걸음걸이에서 느껴졌어요. 등이 고닫고 시선이 또렷했습니다. 오경택입니다. 합참에서 작전 기획을 담당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소나귀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디 마라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경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루츠한테 들었습니다. 이란 전투 분석 중이시라면서요? 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요? 이 체계를 설계한 사람의 이야기요. 천궁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K-50이 왜 그런 구조인지. 기술은 봤어요. 무기도 봤고, 숫자도 확인했고, 적의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오경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무슨 뜻이죠? 보통은 성능을 물어요. 사거리가 얼마냐? 요격률이 몇 %냐? 반응 속도가 몇 초냐?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스타를 시켰고 오경택은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오경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딤 씨, K-50 체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효율 아닌가요? 적은 인원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거. 오경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이요? 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절대 잊어선 안 돼요. 아무리 정밀한 무기라도 누군가의 삶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격이 정당한지, 꼭 필요한지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오경택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흐름도가 떠 있었어요. K-50 체계는 표적을 타격하기 전에 3단계 검증을 거쳐요. 첫째, 인공지능이 표적의 군사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민간 시설이면 자동으로 제외돼요. 둘째, 민간 피해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표적 반경 500m 안에 민간인이 있는지, 요격 파편이 어디로 떨어지는지까지요. 셋째, 사람이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이 3단계 중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공격은 취소돼요. 그럼 전투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경택이 잠시 미소 지었어요. 아주 짧은 미소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증 단계가 많으면 느려지면 적에게 기회를 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요? 불필요한 공격이 없어졌거든요. 검증을 거치니까 모든 타격이 의미 있는 타격이 됐어요. 낭비가 사라진 거예요. 탄약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민간 피해도 없고 결과적으로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잠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파스타를 먹으면서 오경택의 말을 곱씹었어요. 책임이 효율을 만든다. 직관에 반하는 말이었지만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오경택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을 이었어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민간인 사망이 0명이었죠? 네. 200발을 요격하면서 파편 하나도 텔아비브 시내에 안 떨어뜨렸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천궁이 요격할 때 인공지능이 파편 낙하 범위를 미리 계산해요. 만약 파편이 민간 구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요격 각도를 바꿔요. 아니면 다른 무기에 넘기죠.
그 계산을 0.3초 안에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못해요. 200발이 동시에 날아오는데 각각의 요격 파편 궤적까지 계산하는 건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거예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경택 씨, 만약 이 체계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한다면요? 오경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훈련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오류를 찾고 수정합니다. 완벽한 체계는 없어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대안보다는 나아요. 사람만 판단하는 것보다, 무기만 믿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경택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나딤 씨, 복귀 명령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제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2주를 넘겼어.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브래들리도 문자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자네 걱정해. 객관성 잃은 거 아니냐고. 루츠마저 경고했습니다. 나딤, 자넨 한국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 그건 분석관이 할 일이 아니야. 모두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었습니다. 피곤한 52살의 남자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고 면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복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서울에서 보고서 한 장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고서요. 저는 뭘 써야 할까요? 한국 방산 체계가 이란 전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의 기술적 차이점 분석. 그런 보고서라면 누구든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전쟁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오경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나딤 씨,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두려우신 거예요. 두렵다고요? 자신이 25년간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무서운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경택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화력, 병력, 시간. 그게 제 25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셋 다 부족한 상태에서 체계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제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나딤 씨, 저도 그랬어요. 오경택이 말했습니다. 처음 K-50 설계에 들어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전쟁을 판단할 수 있을까? 기계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해도 되는 걸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어요. 기존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경택이 담배를 끄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은 25년 경력의 분석관이에요. 그 경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좋은 보고서 쓰시길 바랍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오경택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저와 루츠, 그리고 어느새 와 있던 마리옹만 남았어요. 마리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딤 씨, 결정하셨어요? 저는 이태원 골목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의 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리옹, 당신은 왜 한국에 정착했나요? 처음엔 연구 때문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이유요? 안전이요. 진짜 안전.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체계가 작동해서 느껴지는 안전. 작년에 프랑스에서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죠. 한국이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족하세요. 여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레자가 딸을 보냈어요. 마리옹이 부모님을 모셔왔고요. 적도, 연구자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전. 전쟁이 나도 가장 안전한 나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갈게요. 혼자 괜찮으세요? 네. 생각 좀 해야 해서요. 마리옹과 루츠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이태원 골목을 걸었어요. 불빛들이 양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가게도 있었고 조용한 골목도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요. 루츠의 파일, 화성 시험장, 새벽 2시의 경보음, 레자의 떨리는 손, 오경택의 담배 연기, 마리옹의 미소. 모두가 같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방공작전 분석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본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이었어요. 20여 명의 동료 분석관들과 상사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스라엘 방공작전 분석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전투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란은 5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미군 기지는 뚫렸어요.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돌파당해 8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미사일이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로도 날아갔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요격률 97%, 민간인 사망 0명, 전투 시간 47분.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린 건 미군 기지 쪽 배치 문제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더 나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은 구성의 미사일입니다. 브래들리, 탄도, 순항, 로켓 전부 동일 편성이에요. 배치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는 하나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50 통합지휘 체계의 다이어그램이 떴어요. 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위협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한 발씩 분석하고 한 발씩 대응해요. 500발이 동시에 쏟아지면 연산이 넘칩니다. 그래서 뚫린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배치된 한국산 체계는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0.3초 만에 200발을 동시에 분류했어요. 그리고 15초 안에 각 위협에 최적 무기를 자동 배정했습니다. 천궁이 탄도미사일을 맞고 아이언돔이 로켓을 잡고 패트리어트가 중거리를 처리하도록요. 한 선임 분석관이 물었어요. 그럼 사람은 뭘 하죠? 최종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승인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정보는 이미 화면에 있어요. 표적 가치, 민간 피해 가능성, 최종 무기 선택. 전부 인공지능이 미리 계산해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성 시험장 시연 데이터가 떴어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K9 자주포는 6발 중 6발을 명중시켰고 M109는 4발이었습니다. KGGB 활공유도탄은 5km 거리에서 5발 전탄 명중. M109 일반 포탄은 2발이었어요. 그리고 슛앤스쿠 사격 후 25초 만에 300m를 이동해서 역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천궁2 다층 방공 체계는 동시 다중 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3발 동시 공격을 4.7초 만에 전부 요격했어요. 같은 시나리오에서 패트리어트는 한 발을 놓쳤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엔 그래프가 아니라 한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의 핵심은 성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이 체계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K-50은 모든 공격 전에 3단계 검증을 거칩니다. 군사적 가치 평가, 민간 피해 가능성 계산, 인간의 최종 승인.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공격은 취소돼요. 이스라엘에서 200발을 요격하면서 파편 하나 시내에 안 떨어뜨린 건 운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요격 궤도를 계산할 때 낙하 범위까지 미리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상사가 끼어들었어요. 나딤, 자네 말은 이해하겠네. 하지만 한 번의 전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 번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15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철학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인구 5천만, 합계 출산율 0.7, 세계 최하위. 10년 뒤면 징집 가능 남성이 절반으로 줄어요. 보통 나라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 대신 방법을 찾았어요. 사람이 부족하면 기술로 채우자. 병력이 적으면 두뇌로 이기자. 그 두뇌가 K-50이고 그 결과가 이란 전투의 47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쟁은 더 이상 병력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체계가 승패를 가른다.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킨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입을 열었어요. 나딤, 자네 보고서는 논란이 될 거야.
기존 방산 평가 기준과 완전히 다르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표하겠나?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2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절반은 이해했고 절반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네,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옹이었어요. 나딤 씨, 발표 잘하셨어요? 됐어. 반응은 어땠어요? 반반이야. 절반은 이해했고 절반은 회의적이었어. 마리옹이 웃었어요. 그럼 성공이네요. 처음부터 모두를 설득할 순 없잖아요. 맞아. 나딤 씨, 당신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25년의 확신을 뒤엎는 보고서를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적었던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나섰어요. 가을의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발표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몇몇 국가들이 한국 방산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요. 상사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승인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5평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을 따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치였어요. 나딤, 도착했나? 방금 짐 풀었어. 적응할 수 있겠어? 저는 웃었어요. 글쎄, 해봐야 알겠지. 내일 저녁에 만나자. 마리옹이랑 오경택도 부를게. 환영회 겸 저녁 먹자고. 좋아, 고맙네. 전화를 끊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화력과 병력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쟁은 체계로 결정되고 그 체계는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길을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을 막는 나라다. 펜을 들어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안보 분석관 나딤 아라산의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500발의 미사일, 8억 달러의 미군 기지 피해, 그리고 같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망 0명, 패트리어트가 뚫린 그 포화 공격을 한국산 천궁이 97%를 막아냈습니다. 0.3초 만에 200발을 분류하고 15초 만에 대응을 시작하고 47분 만에 전투를 끝낸 겁니다. 미국도 못했습니다. 유럽도 못했습니다. 인구 5천만, 휴전 중인 작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나라가 포기 대신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세계 최강의 방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을 지킨 건 한국이 만든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500발을 직접 쏜 이란의 지휘관은 가족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전쟁이 나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그는 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면 기술로 채우자고, 포기 대신 방법을 찾자고, 묵묵히 15년을 쌓아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5년이 47분 만에 증명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